1999년 목포에서 할아버지와 살고 있던 가난한 달동네 소년이 동급생 학우들에게 가난하단 이유로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9년 IMF 한파의 끝자락에서 대한민국이 힘겹게 허리를 펴려 안간힘을 쓰던 해, 남도의 항구 도시 목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유달산 바위 틈에 뿌리 내린 해송처럼 항구의 사람들은 거친 세파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유달산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위태롭게 들어선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달동네라 불렀다. 그곳에 8살 진우가 살고 있었다. 진우의 집은 금방이라도 파도에 쓸려갈 듯한 낡은 시멘트 집이었다. 방 한 칸에 부엌이라기엔 민망한 작은 공간이 전부였다. 10년 전 엄마는 무태 삶이 지긋지긋하다며 갓난쟁이 진우를 떼어놓고 목포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술에 기대 살다가 몇 해 전병을 얻어 허망하게 세상을 등졌다. 그렇게 진우의 세상에는 오직 할아버지 한 사람만이 남았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목포 앞바다를 주름잡던 기골 장대한 어부였다. 하지만 거친 파도와 싸우며 얻은 것은 만선의 기쁨만이 아니었다. 달아빠진 무릎과 기역자로 굽어버린 허리는 그가 바다에 바친 청춘의 훈장이자 다시는 배를 탈 수 없게 만든 족쇄였다. 이제 할아버지는 항구 부둣가에서 찢어진 그물을 꿰매주거나 낚싯배 청소를 도우며 근근히 손주의 끼니를 이었다. 그의 유일한 낙이자 삶의 목적은 진우를 돌보는 것이었다. 특히 매일 아침 손주의 도시락을 싸는 일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진우의 도시락은 화려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자랑하는 로봇 캐릭터가 그려진 도시락통이 아닌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알루미늄 도시락이었다. 그 안에는 언제나 비슷한 반찬이 담겨 있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할아버지가 연탄불 화덕에 타지 않게 정성껏 구워낸 굴비 한 마리. 목포에서는 흔하디흔한 생선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굴비 한 마리의 손주를 향한 모든 사랑과 정성을 눌러 담았다. 가끔 벤일 나갔던 옛 동료가 조기를 한 두름 던져주고 가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그것을 소금에 절여 처마 밑에 매달아 꾸덕꾸덕 말렸다. 진우의 도시락에 들어가는 굴비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시간과 땀으로 만들어졌다. 진우는 단 한 번도 도시락 반찬에 대해 불평해 본 적이 없었다. 굽은 허리로 부둣가를 서성이는 할아버지의 고단한 하루를 알았고 그 작은 굴비 한 마리에 담긴 애틋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우는 그 도시락이 자랑스러웠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싸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시락이라고 믿었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학교 가다 뛰지 말고 차 조심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당부하며 진우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다. 진우는 우렁차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내려가는 길. 저 멀리 유달산 노적봉이 늠름하게 서 있고 발 아래로는 목포항의 전경과 사막도가 아스라이 펼쳐졌다. 책가방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도시락 소리는 마치 할아버지의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생각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구워주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굴비니까. 하지만 학교라는 더 넓고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의 소박한 도시락이 풍기는 짭짤한 바다의 향기가 어떤 조롱과 멸시의 이유가 될지를 순수한 8살 소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수십 개의 따뜻한 급식판 사이에서 자신의 차가운 도시락이 가난이라는 이름의 주홍글씨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999년 목포항의 눈부신 윤슬 아래 한 아이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점심시간은 아이들에게 있어 해방의 시간이었다. 지루한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마음껏 떠들며 맛있는 점심을 먹는 시간. 진우가 다니는 학교 역시 시의 지원으로 얼마 전부터 전교생에게 따뜻한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급식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활기로 들끓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매일 바뀌는 신선한 반찬들. 아이들은 배식대 앞에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식판을 채웠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모여 앉아 시끌벅적한 식사를 즐겼다. 그러나 이 활기 넘치는 공간에서 진우는 언제나 외로운 등대처럼 홀로 서 있었다. 진우는 배식대에 줄을 서는 대신 교실에 두었던 자신의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을 들고 급식실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다른 아이들의 따뜻하고 풍성한 식판과 흰밥 위에 달랑 굴비 한 마리가 전부인 진우의 차가운 도시락은 너무나도 초라한 대비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진우를 괴롭혔던 것은 냄새였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연탄불에 구운 굴비 특유의 짭짤하고 진한 냄새가 확 퍼져나갔다. 집에서는 구수하게만 느껴졌던 그 냄새가 온갖 맛있는 냄새가 뒤섞인 급식실 안에서는 유독 튀고 역하게 느껴졌다. 진우는 최대한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몸을 웅크리고 도시락 뚜껑을 방패 삼아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진우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아이들의 힐난 섞인 시선이 진우에게 꽂히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같은 반의 오태식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태식이는 목포에서 꽤 큰 조선소에 다니는 부장의 아들이었다. 덕분에 언제나 최신 운동화와 비싼 학용품을 자랑하며 아이들 위에 군림하려 드는 조숙하고 영악한 아이였다. 어느 날 태식이는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지훈의 옆을 지나가다가 코를 틀어막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다. 으악! 이게 뭔 냄새야? 아따, 굴비 썩는 냄새 진동을 허네. 태식이의 과장된 전라도 사투리에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진우의 가슴을 찔렀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할아버지가 정성껏 구워준 굴비가 처음으로 밉고 부끄러워졌다. 그날 이후 태식이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잔인해졌다. 그는 진우를 굴비 또는 달동네 거지라고 불렀다. 야 굴비, 니네 집은 밥이랑 굴비밖에 없냐? 거지라서 다른 반찬은 못 먹는가 보네. 저리 꺼져 냄새나. 달동네 사는 것들은 다 저런 냄새 풍기고 다니냐? 굴비 달동네 거지.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진우의 여린 영혼을 난도질했다. 진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입안에 쑤셔 넣었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굴비는 지독한 독약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굽은 허리로 그물을 꿰매는 할아버지, 밤늦도록 자신의 달아빠진 운동화를 꿰매주시던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심한 놀림거리가 될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의 작은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의 급식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였다. 급식실 전체가 매콤하고 맛있는 냄새로 진동했다. 진우는 여느 때처럼 구석자리에서 굴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어떻게든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벽에 등을 거의 붙인 채 몸을 웅크렸다. 그때 태식이가 다 먹은 자신의 식판을 들고 일어서더니 낄낄거리며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붙었다. 야, 달동네 거지. 너도 이런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냐? 맨날 굴비 썩은 것만 먹지 말고. 태식이는 그렇게 말하며 진우의 앞에 섰다. 진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자 태식이는 들고 있던 자신의 식판을 그대로 기울여 진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자, 이것도 먹어라. 우리가 남긴 거니까 특별히 주는 선물이여. 이거지 새끼야. 먹다 남은 김치찌개 국물과 돼지비계,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들이 진우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 위로 끔찍하게 쏟아져 내렸다. 주변은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태식과 그 무리의 잔인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다른 아이들 중 일부는 경악했고 일부는 겁을 먹고 고개를 돌렸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뜨겁고 불쾌한 감촉,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역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수치심과 모멸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가 정성껏 싸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시락은 더러운 잔반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진우의 자존심이 함께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급식실의 소음 속에서 한 아이의 세상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급식실 한쪽 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의 시선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여선생이었다. 최선아 선생님은 교직 생활 3년 차에 접어든 28배 젊은 여교사였다. 그녀는 편한 도시의 학교 대신 자원에서 목포의 이 오래된 학교로 부임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가정 환경과 성격을 세심하게 파악하려 노력했고 그들의 작은 상처까지도 보듬어주는 진정한 스승이 되고 싶었다. 선아는 진우라는 아이를 처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 입학식 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교복과 주눅든 듯 하면서도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산다는 가정환경 조사서를 읽으며 그녀는 남몰래 진우를 응원해왔다. 그녀는 진우가 매일 싸우는 굴비 도시락과 그로 인해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진작부터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태식이를 중심으로 한 몇몇 아이들이 진우를 교묘하게 따돌리고 놀리는 장면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그때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태식이의 행동을 제지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자신의 개입이 자칫 진우를 문제야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아이로 공식화하여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비뚤어진 생각을. 선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녀의 눈앞에서 가장 우려했던,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태식이가 먹다 남은 식판을 들고 진우에게 다가섰을 때 선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 돼. 속으로 외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소리치며 달려나가는 순간 급식실의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될 것이었다. 가난해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라는 끔찍한 낙인이 모두의 면전에서 찍히게 될 터였다.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태식이가 망설임 없이 식판을 진우의 머리 위로 쏟아붓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선아는 숨을 멈췄다.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시뻘건 김치 국물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더러운 음식물로 뒤덮인 도시락, 그리고 경악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진우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선아의 눈에 각인되었다.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태식 무리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태식이의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고 한 친구의 영혼과 그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아느냐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선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나서는 것은 진우를 2번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잠시 후 울음을 터뜨리는 진우를 발견한 다른 급식지도 선생님이 달려가 아이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선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애써 억눌렀다. 그녀의 시선은 울고 있는 진우를 지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낄낄거리며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태식이와 그 무리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장난이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선아는 깨달았다. 저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지,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끔찍한 폭력이었다.
선아는 조용히 급식실을 빠져나왔다. 교무실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태식이와 아이들을 어떻게 벌해야 할까? 교무실에 불러서 회초리를 들고 호되게 꾸짖을까? 부모님을 학교로 부를까? 아니, 그런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교실 창가에 서서 멀리 유달산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벌이 아니었다. 교육이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르쳐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한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섬세하고도 어려운 작업이 될 터였다. 선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해졌다. 그래, 결심했다. 나는 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가슴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더 나아가 타인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상처받은 진우를 위해 그리고 길을 잃은 저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이었다. 목포항에서 불어온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선아는 조용히 자신만의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수업은 회초리나 꾸중 대신 유달산의 바람과 목포의 풍경,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었다. 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아이들의 그릇된 마음에 올바른 길을 비춰주기 위한 한 젊은 선생의 진심 어린 노력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급식실 사건이 있은 며칠 후 최선아 선생님은 1학년 3반 아이들에게 즐거운 제안을 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다 같이 교실을 벗어나서 저기 보이는 유달산에 올라가 볼 거예요. 목포 시내도 구경하고 시원한 바람도 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교실을 벗어난다는 말에 아이들은 신이 나서 환호했다. 태식이를 비롯한 아이들도 야외 수업이라는 말에 들떠 소리를 질렀다. 진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매일 집과 학교에서 올려다보기만 하던 유달산에 직접 올라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설레었다. 다음 날 선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섰다. 유달산 입구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온 듯 제잘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선아는 아이들을 재촉하지 않고 길가에 핀 야생화를 구경하고 바위 모양을 살피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올라 목포 시내와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너른 바위에 다다랐을 때 선아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앉혔다. 시원한 바람이 아이들의 땀을 식혀주었다. 자, 다들 여기 앉아보세요. 우리가 사는 목포가 한눈에 다 보이죠? 아이들은 우와 하는 탄성을 지르며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다. 저 멀리 사막도와 고하도가 보였고 항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장난감처럼 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발 아래 산비탈을 따라 개미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진운의 달동네도 보였다. 선아는 아이들의 시선이 풍경에 익숙해질 때쯤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얘들아, 선생님이 아주 오래된 목포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옛날 옛적에 이 유달산에는 아주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단다. 청년은 힘이 아주 세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었지. 그런데 어느 해 아주 큰 가뭄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게 되었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한숨만 내쉬었지. 아이들은 어느새 장난을 멈추고 선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씨 착한 청년은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결심했지. 내가 저 유달산을 옮겨서라도 밭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리라. 청년은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에 흙을 파서 나르기 시작했단다. 손톱이 닳아 없어지고 어깨에 피가 나도 쉬지 않았어.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를 비웃었지만 청년은 묵묵히 흙을 날랐지. 선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결국 청년은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지만 그의 숭고한 마음에 감동한 하늘이 이 땅에 큰 비를 내려주었고 그 비로 목포 앞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나게 되었단다.
그 후로 목포 사람들은 그 청년을 기리며 서로가 어려울 때 나누고 돕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게 되었대. 물론 그것은 선아가 지어낸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저 아래를 보세요. 선아는 손가락으로 산비탈의 달동네를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작은 집들 하나하나에 모두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단다. 우리가 모르는 기쁨과 슬픔, 아픔과 희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 다 똑같은 작은 집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까지 똑같이 가벼운 것은 아니란다. 태식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선아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진우의 집이 있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장난스러운 행동 하나가 저 집 안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는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저 유달산을 옮기려 했던 청년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교실은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되지 않을까? 선아는 급식실이나 굴비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특히 태식이는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들었다. 그것은 꾸중보다 훨씬 더 아프고 회초리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마음을 파고들었다. 자신이 진우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 유달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태식이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걸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미안함이었으며 타인의 삶의 무게에 대한 작은 공감의 시작이었다. 선아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 이 수업이 아이들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이다. 유달산의 맑은 바람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깃든 미움과 편견의 먼지를 조금이나마 씻어내 주었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유달산에서의 특별한 수업 이후 태식이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했다. 최선아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와 산 위에서 내려다본 달동네의 풍경,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진우의 삶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자리에 누우면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끄끄 울고 있던 진우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무게였다. 그날 이후 태식이는 더 이상 진우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곧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태식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진우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어린 그에게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의 간식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온 과자나 빵을 먹고 있었다. 진우는 여느 때처럼 교실 구석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날 진우의 간식은 할아버지가 아침에 쪄서 신문지에 싸주신 뜨끈한 감자 한 알이었다. 태식이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가 사주신 달콤한 냄새가 나는 카스텔라 빵을 꺼냈다. 하지만 빵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목이 꽉 매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구석에 앉아있는 진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신문지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와 자신의 손에 들린 푹신한 카스텔라 빵이 너무나도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태식이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진우가 앉아있는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태식이의 행동에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다. 또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걸까? 아이들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태식이는 진우의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한 입 베어 문 카스텔라 빵의 나머지 부분을 툭 하고 진우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사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툴고 무뚝뚝한 행동이었다. 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태식이가 서 있었다. 진우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태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진우의 눈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돌아가려는 태식이의 옷소매를 잡았다. 태식이가 흠칫 놀라 멈춰섰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따끈한 감자를 반으로 쪼갰다. 그리고 더 큰 반쪽을 태식이에게 내밀었다. 두 아이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수만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태식이가 건넨 카스텔라는 서툰 사과의 마음이었고 진우가 건넨 감자 반쪽은 그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용서의 마음이었다. 태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우가 내민 감자를 천천히 받아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진우의 옆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아이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의 간식을 나누어 먹었다. 태식이는 포슬포슬하고 담백한 감자를, 진우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맛은 서로 닮아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깊은 골을 메우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그날 교실 구석에서 피어오른 따뜻한 감자의 김처럼 아이들의 관계에도 비로소 희망의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우의 할아버지는 손주의 얼굴에 깃든 미세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진우의 눈가가 더 이상 붉게 부어있지 않았다. 저녁상에 앉아 숟가락만 뒤적이며 한숨을 쉬는 일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싸주던 알루미늄 도시락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돌아왔다. 가끔은 짭짤한 굴비 냄새에 더해 달콤한 빵 냄새 같은 낯선 향기가 희미하게 묻어있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부둣가에서 찢어진 그물을 꿰매던 할아버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 두 개가 들어왔다. 자신의 손주 진우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걷고 있는 다른 아이. 태식이었다. 두 아이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걷고 있었다. 혼자가 아닌 둘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할아버지는 손주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졌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큰 마음을 먹었다. 처마 밑에 꾸덕꾸덕 가장 잘 마른 굴비 중에서도 가장 모양이 예쁘고 살이 통통한 놈들로만 10마리를 골랐다. 그리고는 볏짚으로 정성스럽게 한 두rum을 엮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리고 값진 선물이자 감사의 표시였다. 낡은 작업복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용 점퍼를 꺼내 입고 절뚝거리며 학교를 찾았다. 교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겨우 문을 열고 최선아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 우리 진우 할애비요. 선아는 한눈에 그가 진우의 할아버지임을 알아보았다. 바닷바람에 거칠어진 피부와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선하고 강직한 눈빛.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그를 맞았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주눅이 든 듯 들고 온 굴비 두rum을 선아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것이 별건 아니고 우리 강아지 잘 봐주셔서 고맙다고 인사차 들렀소. 할아버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마운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아는 그 투박한 굴비 두rum에 담긴 수만 가지 의미를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손주의 아픔을 지켜보며 함께 가슴 졸였을 시간,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것에 대한 안도와 깊은 감사. 아버님, 제가 한 일이 뭐 있다고 이런 귀한 것을 괜찮습니다. 선상님이 우리 진우 살렸소. 이 늙은이가 다 압니다. 그냥 내 성인 있게 받아주시오. 할아버지의 단호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선아는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교무실을 나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선아는 그 뒷모습에서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가족을 지켜온 한 남자의 위대함을 보았다. 그리고 저런 사랑이 있기에 진우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날 저녁 선아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할아버지가 가져다준 굴비를 구워 먹었다. 짭짤하고 고소한 굴비 맛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맛을 느꼈다.
교실 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한 두 아이의 위태로운 우정은 최선아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선아는 아이들의 마음에 뿌려진 공감의 씨앗이 더 넓고 튼튼하게 뿌리내리기를 바랐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또 한 번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반 다 같이 유달산으로 소풍을 갈 거예요. 급식실 대신 유달산 잔디밭에 둘러앉아 각자 싸온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나눔 소풍을 합시다. 아이들은 또다시 환호했다. 이번 소풍의 주제는 나눔이었다. 각자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조금 넉넉히 싸와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소풍날이 되었다. 아이들은 유달산 중턱의 너른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둥글게 모여 앉았다. 돗자리 위에는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펼쳐졌다. 태식이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주신 잡채를 커다란 통에 가득 담아왔다. 다른 아이들도 김밥, 유부초밥, 과일, 과자 등 형형색색의 음식들을 꺼내놓았다. 진우도 할아버지와 함께 준비한 소풍 도시락을 꺼냈다. 할아버지가 밤새 아궁이 불을 조절하며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와 고구마가 소쿠리에 가득 담겨 있었다. 화려한 음식들 사이에 놓인 투박한 감자와 고구마. 진우는 친구들이 이걸 좋아해 줄까 조금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다. 산을 오르내리며 신나게 뛰어놀아 허기진 아이들에게 소금에 살짝 찍어 먹는 포슬포슬한 감자와 달콤한 고구마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훌륭한 음식이었다. 우와, 진우야, 이 감자 진짜 맛있다. 꿀 발라놓은 것 같아. 맞아, 목 막힐 때 김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최고다. 특히 태식이는 진우가 건네는 감자를 받아들고는 연신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야, 우리 엄마 잡채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다. 친구들의 칭찬에 진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처음으로 자신의 가난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저 조금 다른 삶의 방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소박한 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날 진우는 자신의 감자를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친구들은 그런 진우에게 자신의 김밥과 소시지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유달산의 맑은 공기 속에서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다. 서로의 집안 환경이나 도시락 반찬이 아닌 친구 그 자체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선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경험을 선물하는 것임을. 1999년의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다.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은 남도의 항구 도시 목포에도 어김없이 불어닥쳤다. 그리고 그 차가운 파도는 태식이네 집을 정면으로 덮쳤다. 태식이의 아버지가 다니던 대형 조선소가 대규모 인원 감축을 발표했고 평생을 회사에 헌신했던 태식이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언제나 든든하고 위풍당당했던 아버지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풍족했던 생활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태식이는 더 이상 새 운동화나 비싼 장난감을 가질 수 없었고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되어 덮쳐오자 태식이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학교에서도 웃음을 잃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친구들은 그런 태식이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는 못했다. 그렇게 모두가 태식이에게서 멀어져 갈 때 오히려 그의 곁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진우였다. 진우는 시련 앞에서 움츠러든 태식이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섣부른 동정이나 위로 대신 묵묵히 행동했다. 점심시간이면 진우는 자신의 굴비 도시락을 들고 태식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에 자신의 밥을 반쯤 덜어주고 굴비 한 마리를 통째로 그 위에 올려주었다. 먹자. 우리 할아버지가 너 먹으라고 2마리 싸줬어. 진우의 서툰 거짓말. 태식이는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태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진우가 덜어준 밥과 굴비를 꾸역꾸역 먹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다.
자신이 진우에게 저질렀던 잔인한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은 비참함, 그리고 그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감싸주는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밥알은 쓰디썼다. 진우의 행동은 하루로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태식이와 나누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굴비 한 마리가 전부인 아이가 그 전부를 친구와 나누는 모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한 가르침이었다. 두 아이는 이제 가난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서로의 영혼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진우는 태식이를 통해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태식이는 진우를 통해 진정한 우정과 인간의 존엄성을 배웠다. 인생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위에서 두 소녀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구명정이 되어주고 있었다. 시련의 겨울을 함께 이겨낸 진우와 태식이는 유달산의 두 그루 소나무처럼 늘 함께였다. 아이들은 두 아이를 언덕 위의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달동네 언덕에 사는 진우와 마음의 언덕을 힘겹게 넘어온 태식이를 아우르는 별명이었다. 두 아이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충만했다. 학교가 끝나면 함께 진우의 집으로 가 낡은 상 위에서 숙제를 했고 굽은 허리로 그물을 꿰매는 할아버지를 도와 일을 거들었다. 때로는 유달산에 올라 목포항을 드나드는 여객선을 보며 어른이 되면 저 배를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리라는 막연한 꿈을 함께 꾸기도 했다. 태식인의 집안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태식이 아버지는 실직의 아픔을 딛고 작은 기계 수리점을 열었고 태식이와 어머니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아버지를 도왔다. 그럴 때마다 진우와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들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 주었다. 두 아이의 우정은 반 아이들 전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한때 태식이를 따르며 진우를 괴롭혔던 아이들도 이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1학년 3반 교실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한 연대와 배려의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최선아 선생님은 그 모든 과정을 가슴 벅차게 지켜보았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나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될 줄은 몰랐다. 아이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친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봐 준 것이 더 큰 보람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이 6학년이 되었다. 그 사이 태식인의 수리점은 성실함을 인정받아 자리를 잡았고 진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 되어 있었다. 졸업식 날 진우와 태식이는 나란히 서서 졸업장을 받았다. 두 아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쑥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6년간 함께 겪었던 눈물과 웃음, 아픔과 성장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1999년의 차가운 급식실에서 시작된 두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초등학교라는 작은 언덕을 넘어 더 넓고 높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다. 언덕 위의 아이들은 앞으로 닥쳐올 인생의 어떤 가파른 언덕이라도 함께 손잡고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목포항에는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웅장한 목포대교가 들어섰고 도시는 몰라보게 발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소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해양 선박 설계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강진우 박사. 그는 할아버지의 고된 삶을 가슴에 새기고 어부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배를 설계하는 일에 청춘을 바쳤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어민의 아들이라는 자랑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자신의 연구소 옥상에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 국내 최대의 선박 엔진 부품 및 수리업체 CEO가 된 오태식이었다. 야, 강 박사. 너무 늦었나? 태식은 특유의 넉살 좋은 미소로 진우의 어깨를 툭 쳤다. 아버지의 작은 기계 수리점을 물려받은 그는 성실함과 뛰어난 수완으로 회사를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편하고 소중한 친구로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캔맥주를 부딪히며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목포대교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여기 서서 저 다리를 보고 있으면 꼭 옛날 생각이 나.
우리가 유달산에 올라서 저 바다를 내려다보던 때 태식의 말에 진우가 미소 지었다. 그때 내가 나한테 건네준 카스텔라 빵 맛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인생에서 먹어본 빵 중에 제일 달콤했어. 나는 내가 나눠준 감자가 더 맛있었어, 임마. 그때 내가 감자 안 줬으면 난 아마 평생 너한테 사과할 용기도 못 냈을 거다. 그리고 우리 최선아 선생님.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린 없었겠지. 두 사람은 어느덧 중년이 되었을 첫 스승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유달산 정상에서 가르쳐 주었던 역지사지의 마음은 두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준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다. 선생님 한번 찾아뵐까? 수소문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멋진 배에 선생님 모시고 목포대교 아래를 지나가야지.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굴비 두름 아니겠냐. 진우의 말에 태식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999년의 낡고 차가운 도시락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며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강철로 다리를 만들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잇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공감과 용서의 다리임을. 목포대교의 화려한 불빛 아래 두 남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며 인생이라는 바다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